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물리학과의 라영식입니다. 먼저 퀀텀 X 워크샵을 운영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양자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보직 교수님들과 그리고 다양한 학과의 교수님들 앞에서 제 연구 분야를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도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자 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인터가 그래서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양자 센싱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고 앞선 이제 김동규 교수님이랑 손영익 교수님이 이제 양자 기술에서 다른 두 축인 양자 통신과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양자 기술에서 또 중요한 양자 센싱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를 하듯이 이제 센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센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저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중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중분들이 저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나 아니면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센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센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것처럼 소리로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고 받거나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센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며 특히 이제 양자 기술 쪽에서 사용되게 되는 어떤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한 어떤 센싱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듯이 어떤 양자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센싱 기술의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양자 센싱이라고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자 센싱 튜토리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튜토리얼이라서 조금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특히 빛을 이용을 해서 양자 센싱을 하는 기술이라서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보면은 이제 빛을 이용한 양자 계측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양자 센싱이라고 안 적고 그래서 이제 양자 센싱 분야에서도 또 보게 되면은 좀 더 세분하게 되면은 이제 양자 계측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고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센싱 기술을 보여주는 게 양자 계측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 저는 물리학과 양자광학 양자정보연구실 실험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름은 퀀텀 옵틱스 앤 퀀텀 인포메이션 레버토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름 얘기를 하듯이 저희는 이제 기반은 옵틱스 기반입니다. 광학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퀀텀 미케닉스라고 하는 이제 분야와 양자 역학이라는 분야와 그리고 최근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양자 정보라고 하는 분야를 모두 합친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연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 구성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그리고 대학원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은 다음과 같이 이제 광학 기반으로 다 실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옵티컬 테이블이라고 하는 장치 위에 그러니까 이제 진동이 거의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옵티컬 테이블이라고 하는 장치 위에 광학 기기들을 올려놓음으로써 이제 어떤 양자 기술들을 구현하는 연구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찍은 사진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옵티컬 테이블 위에 예를 들면 거울이나 렌즈나 크리스탈 이런 것들을 잘 놓아가지고 양자 기술을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타나 있는 양자 계측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양자 계측은 기존 계측 기기가 가진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어떤 측정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 특히 이제 이런 기술들은 현재 응용도 활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장치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맞습니다. 중력파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광학 간섭계에 해당이 되고요. 한쪽 암의 길이가
유럽에 있는 거는 3m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건 4m가 되는 굉장히 큰 빛의 간섭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간섭계 자체가 어떤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뭐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18승 미터보다 더 작은 것까지 분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양자적인 어떤 계측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정밀한 계측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력파 검출기에도 현재 이제 양자 기술이 활발히 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자기장이나 전기장 필드를 측정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광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 이미징이나 어떤 이미징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계측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양자 기술들이 잘 구현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다 계산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구현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과 그리고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잘 구현이 돼야지 이런 기술도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연사분들께서 아마 잘 말씀을 해주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양자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양자 시스템은 뭐 다양하게 많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초전도체 그리고 원자 그리고 광학 고체 뭐 이런 기반으로 양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광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양자 시스템을 꾸리는 연구 쪽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특히 이제 광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자 시스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적혀 있는 비접촉식 센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물리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옆에 안 붙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센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센싱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이제 온도 같은 거 잴 때 온도계를 직접 안 재고 레디에이션을 측정을 함으로써 좀 멀리서 잴 수 있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빛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안 하는 비접촉식 센싱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양자적인 특성이 보통은 이제 상온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빛의 경우에는 양자적인 특성이 상온에서도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룸 템퍼레이처에서도 양자적인 상태를 잘 보존하고 뭐 멀리 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빛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서 공간적인 분해능도 높일 수 있고 뭐 시간이나 파장 이런 분해능들도 굉장히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광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양자 센싱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중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광학 양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광학 양자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제 센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학 그러니까 빛으로 양자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빛의 본질은 무엇인가부터 사실은 질문을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고전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은 양자 기술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이 무엇이냐 따져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카이스트 캠퍼스 전경이고요. 이제 이런 캠퍼스 전경을 봤을 때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빛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본질이 무엇인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빛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학 시간에 이제 많이 배우셨던 빛은 이제 파티클이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직진한다. 이런 파티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뉴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이제 뭐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우는 예를 들면은 영의 이중 슬릿 간섭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브가 위로 더블 슬릿에서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웨이브로 나눠져서 다시 스크린에서 간섭하는 뭐 그런 이중 슬릿 간섭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웨이브로밖에 설명 못하니까 웨이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또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빛의 본질은 파티클과 웨이브 각각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고 어떤 이러한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어떤 퀀텀 파티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정립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이 그라버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죠. 디락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퀀텀 파티클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여기 방 안에도 굉장히 빛들이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양자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예를 들면은 태양빛이나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레이저 포인터는 아니지만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빛의 상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전자기파나 아니면 포톤 개념으로 뭐 대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양자적인 특성을 잘 보이지는 않고 양자 기술의 활용이 어렵지만 조금 독특한 빛의 상태를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양자 기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본질을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 보면은 단순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도 아니고 포톤도 아니고 퀀텀 미케니컬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밝혀내게 됐고요. 그래서 빛은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는 퀀텀 미케니컬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퀀텀 미케니컬 시스템은 어떤 물리계랑 잘 대응이 되냐면은 저희 일반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던 조화 진동자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여기 스프링이 있고요. 익숙치 않은데 여기 스프링이 있고 거기 옆에 매스가 달려 있는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죠. 이렇게 오실레이션하는 그거를 이제 퀀텀 미케니컬하게 퀀타이즈해서 기술하는 게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동일한 수학적 특성을 가지는 게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기술을 할 때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대응시켜서 굉장히 잘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예를 들면 이제 포지션, 위치와 그리고 모멘텀이 있게 되겠죠. 근데 빛의 경우에는 포지션과 모멘텀이 빛의 일렉트릭 필드를 측정하는 거와 정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잘 기술을 할 수가 있고 빛의 경우에는 이제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본 것처럼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요. n이 0인 경우에 그때 이제 에너지가 0이 아니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h바 오메가 오버 2로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빛이 없는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 레벨 익사이트 돼 있는 요 상태가 이제 실제로는 포톤이 하나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빛의 경우에는. 그리고 2레벨 익사이트 돼 있으면은 포톤이 두 개가 번칭되어 있어서 동시에 존재하는 뭐 그런 상태가 있고 뭐 하이 오더 레벨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엄밀하게 말을 해서는 퀀텀 미케니컬 시스템이고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가지고도 다음과 같이 양자 중첩 상태들을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빛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빛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바큐um 상태라고 했는데요. 그럼 빛이 없는 경우에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를 측정하게 되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고 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건 아니고 퀀텀 미케니컬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도 관측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까지는 무슨 값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확률 분포에서 어떤 아웃컴이 나오는 형태로 나오는 거라서 바큐um인 경우에도 일렉트릭 필드가 다음과 같이 이제 플럭슈에이션을 보이게 되고 싱글 포톤 경우에는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분포가 다음과 같이 이제 가우시안 형태가 아닌 헐마이 가우시안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렉트릭 필드를 측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0인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안 찍히지만 거기 위 아래쪽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쭉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 포톤이고 예. 그래서 이제 빛은 실제로 저희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양자적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봤을 때는 그냥 빛의 경우에는 빛이 없으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0으로 쭉 나오는 왼쪽과 같은 형태로 나올 것이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실레이션 하게 되죠. 일렉트릭 필드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이런 시누소이드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정확한 라인으로 나오게 될 텐데 실제 저희가 있는 자연은 그렇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빛이 없어도 다음과 같이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닌 값들로 플럭추에이션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오실레이션이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노이즈가 항상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게 이게 저희가 실제 다루고 있는 자연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떤 양자 기술에 활용하는 것은 어렵고 이제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빛의 양자 상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싱글 포톤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손영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빛의 양자 상태가 스퀴즈 바큐움이라고 하는 빛의 양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바큐움 노이즈보다 그러니까 바큐움 노이즈가 파이나이트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노이즈가 더 감소한 어떤 특수한 빛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줄어들고 근데 이제 하이젠버그 언서런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족시켜야 돼서 이쪽은 다시 늘어나야 됩니다.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빛의 양자 상태고 이게 스퀴즈 바큐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양자 센싱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빛을 이용을 해서 양자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싱글 포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싱글 포톤의 평강 상태가 뭐 이렇게 수평 평강일 수도 있고 수직 평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슈퍼포즈 되어 있는 뭐 다이아고널 이런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다음 같은 큐빗 인포메이션을 인코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톤을 두 개를 만들고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 어떤 선형 광학 기기를 이용을 하면은 양자 얽힘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이제 보면은 0, 1가 같은 이제 빛으로 표현이 되는 양자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요 값들이 0, 1 디스크리타이즈가 되어 있어서 2, 3 변수 양자 정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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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양자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관측을 할 때 어떤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0과 1의 베이시스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알파의 확률이 작아가지고 예를 들면 알파 얘가 작으니까 0번으로 측정될 확률은 예를 들면 한 10%고 그리고 1번으로 측정될 확률은 한 90%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파와 베타는 예. 상대적인 그 확률 분포 나중에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discrete variable quantum information이라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제 특히 다루고 있는 거는 이런 방법이 아닌 요 아웃컴들이 컨티뉴어스한 분포를 보이는 양자 상태를 다루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1만 있는 게 아니고 뭐 0.1, 0.2,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아웃컴들이 컨티뉴어스한 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특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스퀴즈 바큐움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하게 다음과 같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뭐 0, 1로 디스크리타이즈가 돼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continuous variable quantum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양자 상태를 쓸 때 서메이션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인테그레이션으로 써지게 되고 요게 앞쪽에서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제 알파 베타와 같은 probability amplitude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차이점은 여기서 x가 0, 1로 나눠진 게 아니고 어떤 뭐 0.1, 0.2 다음 같은 분포에서 올 수 있는 이렇게 probability amplitude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 정보를 다루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앞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probability amplitude 같은 경우에는 더해서 1이 되는 게 아니고 probability amplitude를 absolute square한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normalization 컨디션이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푸사이 x를 absolute square를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쭉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이제 normalization 컨디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쿼텀이 여러 개니까 그 n수 n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거리예요? 저 x로 대표되는 게 뭔지만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는 빛의 electric field입니다. 전기장 측정 값이고요. 그 값은 이제 디스크리타이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동일하게 이제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포지션 모멘텀이 나오게 되는데 포지션이 뭐 0에 있고 1에 있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타이즈 되어 있지는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값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0, 1로만 꼭 나눠서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기술할 수 있고 이제 좀 다른 어떤 수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예. n 넘버들이 예. 디스크리타이즈 돼 있는 것처럼 예. 싸이의 모양도 그런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만들어 준다는 거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디스크리타이즈 되어 있지만은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기술하는 펑션이 예, 맞습니다. 예. 이준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첨언해 주셨는데요.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먼저 퀀타이즈를 한 다음에 에너지 레벨이 나온 것이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 레벨에 해당되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거와는 이제 인컴패터블한 옵저버블인 예를 들면 포지션이나 모멘텀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3변수 양자 정보, 연속 변수 양자 정보가 있고, 예를 들면은 0일만 가지는 큐빗으로 한다고 하면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그게 디멘전이 2개에 해당되지만 연속 변수 양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티뉴어스한 분포를 보이는 데서 오는 거라서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인피니트한 그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프레이 스페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잘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광학 기반의 양자 시스템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단점도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일반 물리 2에서 거의 끝에 가면은 이제 퀀텀 피직스를 조금 다루게 되는데요. 아니면 이제 물리과 과목에서 퀀텀 미케닉스를 좀 배우게 되면은 양자적인 특성은 온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실험을 해야지 양자적인 특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스케일도 나노 스케일에서 봐야지 양자적인 특성이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톤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노 스케일일 필요도 없고 로우 템퍼레이처일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실험으로는 굉장히 간편하겠죠. 실제로 빛이 가지고 있는 포톤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나노 스케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2018년도쯤에 묵자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에서 인탱글된 포톤 페어, 그러니까 인탱글먼트가 있는 포톤 2개를 지상으로 이렇게 나눠 갖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각각 포톤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나노미터 스케일이 아니고 거의 한 미터 스케일로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이렇게 미터 스케일 안에서 포톤이 하나 들어 있는 그런 식으로도 빛을 전송을 해서 이제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받는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스케일은 나노 스케일일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온도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보통은 양자역학에서 클래시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서멀 노이즈 때문에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걸 설명하는 어떤 에너지 스케일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볼츠만 컨스턴트와 그리고 절대 온도 T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룸 템퍼레이처에서의 요 볼츠만 컨스턴트와 T의 곱은 한 0.02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값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포톤은 그것보다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0 나노미터 파장인 경우에는 한 1.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서 서멀 노이즈에 대한 어떤 컨트리뷰션은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도 굉장히 좋게 양자 상태를 잘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옵티컬 테이블을 온도를 낮춰가지고 실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상온에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옵틱스를 또 잘 컨트롤도 해야 돼서 일렉트로닉스도 잘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잘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양자 시스템은 다양한 장점들이 있고 상온에서 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서 빛의 속도로도 가니까 이제 양자 통신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광학 기술 쪽에서 어떤 굉장히 좋은 컨트롤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양자 기술 쪽에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울트라 패스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임 분해능이 좋은 어떤 레이저 기술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 기술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테그레이티드 옵틱스 같은 기술들도 양자 쪽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양자 기술을 연구를 하는데, 또 특히 한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양자 기술을 여러 개의 스케일이 작은 스케일에서 기술을 하면은 사실은 양자 기술을 썼을 때 그렇게 장점이 많이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러한 양자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크기, 규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크게 해서 양자 기술의 어떤 성능을 높이냐 뭐 이런 쪽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을 타겟으로 해서 라지 스케일이 큰 어떤 양자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양자 기술에 활용하는 연구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롤로지, 커뮤니케이션, 컴퓨팅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Continuous Variable Quantum Information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어떤 빛의 양자 상태는 스퀴즈 라이트라고 하는 빛의 양자 압축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상태를 잘 만들고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양자 기술에서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거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 발표에서는 양자 계측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을 해서 양자 기술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이제 조금 수학적인 내용들은 너무 또 깊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식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의 질문 있으시면은 간단하게라도 받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발표 개요는 먼저 첫 번째로 양자 계측을 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는 이유는 고전적으로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측정 정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값을 측정을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에러에 한계가 항상 존재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양자 계측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고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잘 정립한 개념이 양자 계측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이제 빛의 상태인 양자 압축 상태를 이게 뭐고 양자 압축 상태가 뭐고 어떻게 만들고 이거의 규모를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빛을 이용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대부분 빛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측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센싱이나 계측에 해당되겠죠.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세포 같은 걸 측정할 때도 빛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기능에서도 계측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미징 측면이 아니고 빛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각 운동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이로스코프, 레이저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각 운동량을 측정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력파 검출기에서도 빛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정밀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빛은 계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단순화를 시켜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러한 계측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언노운 파라미터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각 운동량 같은 거를 재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걸 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외부에서 뭔가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 넣어준 거를 프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 같은 게 이제 프로브가 되는 것이고 인터랙션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인터랙션 결과도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디텍션이라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계측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프로브 그리고 인터랙션 마지막에 측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저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얘의 각 운동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레이저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게 이제 프로브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레이저를 넣었을 때 측정 결과를 읽어야겠죠. 리드아웃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매저하는 센서 같은 경우가 있고 그때 이제 센서에서 나오는 아웃컴들 뭐 예를 들면은 보통은 전압 같은 걸 읽어가지고 하겠죠. 오실로스코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각 운동량이 얼마였다, 오메가가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크게 봤을 때는 물리량 계측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계측 정밀도의 한계가 왜 생기느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컴을 얻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운동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이상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뭐 룩업 테이블 같은 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운동량 오메가가 얼마에 따라서 저기 측정되는 볼티지 값, 뭐 아웃컴 값들이 x가 다음과 같이 1대1 관계를 정확히 보이는 이러한 룩업 테이블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x를 측정했죠. 저희가 이제 요게 관측 값이면은 오메가가 얼마인지 가운동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상적인 경우이고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항상 잡음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 1대1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항상 이런 노이즈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x라고 하는 값을 얻더라도 이 오메가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항상 에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층 정밀도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노이즈를 없애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는 계측 정밀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노이즈가 왜 발생하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제 서멀 모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노이즈를 줄 것이고, 아니면은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잘 못 만들면은 노이즈를 또 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쿨링을 해서 온도를 많이 낮춰서 서멀 모션도 없애고 디바이스도 굉장히 잘 개선을 해서 노이즈를 다 없앴다고 합시다. 근데 그래도 왼쪽처럼 1대1 대응으로는 안 갑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물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양자역학에 보이는 어떤 uncertainty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이즈가 있고 저희가 이제 양자 계측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러한 서멀 모션이나 아니면 디바이스 임퍼펙션 같은 뭐 이러한 클래시컬하게 다 없앨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다 없앤 다음에 양자 역학적인 노이즈만 남은 상태에서도 어떤 노이즈를 더 개선을 해서 계측을 했을 때 계측의 정밀도를 더 높이는 뭐 그런 기술을 이제 저희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 보이는 어떤 펀더멘탈한 계측 정밀도의 한계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계측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우수성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관역판이 있고 가장 왼쪽처럼 뭐 예를 들면은 사격 연습을 했을 때 총알이 맞은 위치를 본다고 하면은 뭐 왼쪽처럼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누가 가장 총을 잘 쐈느냐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가장 네 번째 있는 사람이 잘 쐈겠죠. 그 타겟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 두 번째로 잘 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첫 번째, 예, 맞습니다. 예, 첫 번째가 사실은 굉장히 명사수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0점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지점을 다시 타겟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 쪽에서는 뭐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바이어스들은 많이 측정하고 그걸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요 타겟에 이렇게 쐈을 때 얘네들끼리 가지고 있는 분산이 얼마나 작냐 그게 이제 어떤 측정 정밀도 한계를 기술하는데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바이어스는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얘네가 총을 쐈을 때 나오는 그 분산이 얼마나 작아지느냐를 가지고 계측의 우수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이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언어 측면에서 보면은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밀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바이어스 같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랜덤 에러나 뭐 그런 것들만 남아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양자 계측을 이용을 해서 정밀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x를 측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정밀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빛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계측 정밀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탄 잡음이라고 하는 샷 노이즈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이저를 가지고 레이저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상적인 경우에는 뭐 시간에 따라서 레이저의 인텐시티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은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실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라인으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상적인 경우이고 현실은 실제 자연은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레이저가 안에 포톤들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측정을 하면은 노이즈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오실레이션 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플럭추에이션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측의 정밀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러한 이제 빛의 산탄 잡음 때문에 뭔가를 계측을 한다고 했을 때 계측 정밀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빛의 간섭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마하준의 간섭계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왼쪽 A라고 되어 있는 포트에서 레이저를 넣고 그리고 C와 D 사이의 위상차를 측정하는 실험을 고안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검출기에서 이제 빛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저기 D 포트로 되어 있는 쪽에 위상차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세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세포를 통과하면서 뭐 위상이 약간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 위상 정보를 가지고 세포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걸 이제 단순화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간섭계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넣고 위상차를 측정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출기에서 값이 얼마 나오는지를 읽어드리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한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제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실제로 맞지는 않죠, 이게. 네, 그런 경우에는 위상차가 0이라고 하면요. 요 위상차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A 포트에서 온 레이저는 다 E 포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F 포트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F 포트에서는 빛이 안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상세 관섭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상세 관섭 때문에 E 포트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페이즈가 0일 때. 근데 만약에 페이즈를 파이만큼 그러니까 180도만큼 쉬프트를 시켰다고 하면은 이제 F 포트에서 빛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강 간섭 때문에 빛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아이디어라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라인으로 잘 나타나서 우리가 인텐시티가 얼마인지만 측정을 하면은 페이즈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자연은 다음과 같이 플럭추에이션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텐시티를 읽더라도 페이즈가 왼쪽처럼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인텐시티를 읽었을 때 페이즈 노이즈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정밀도 한계가 생기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퀀티파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에러라고 하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요 페이즈 에러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퀀티파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팩터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얘가 얼마나 노이즈가 많으냐가 일단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은 정도를 다음과 같이 분자에다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많으면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커질 것이고요. 또 중요한 팩터는 얘 기울기가 얼마나 크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는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모에다가 둠으로써 다음과 같이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에러 델타 파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클래시컬하게는 얼마까지 나타낼 수 있고 퀀텀하게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클래시컬한 리소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는 요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값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1/스퀘어 루트 n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용한 포톤 넘버의 포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에 들어있는 포톤 개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클래시컬한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어치브할 수 있는 측정 정밀도의 한계는 1/스퀘어 루트 n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걸 이제 흔히 표준 양자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스탠다드 퀀텀 리밋이라 해서 줄여서 SQL이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고요. 요게 이제 클래시컬한
소스로 이용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밀도 아니면은 가장 낮은 phase estimation 에러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광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측정 정밀도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요 에러보다 더 낮은 에러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고 그건 이제 뒤쪽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험이 있는데 요 실험에서 측정 정밀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앞쪽에서 B포트 쪽에서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은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vacuum 상태, 그러니까 vacuum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넣어주는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안 쓰고 있는 쪽에다가 노이즈가 작은 양자 광원, 스퀴즈 라이트를 넣어주게 되면 사실 노이즈를 더 낮출 수가 있고 측정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B포트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은 경우에 위상차가 여기 오른쪽 위처럼 오실레이션 하는 걸 관측을 한다고 하면요. 저 검출기에서 그럼 레이저만 넣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오실레이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노이즈 문제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플럭슈에이션이 많아서 노이즈에 묻혀가지고 원래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저 B포트에다가 스퀴즈 바큐움이라고 하는 빛의 양자 상태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노이즈가 줄어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오실레이션 하는 크기는 같은데 노이즈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무슨 시그널인지 더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퀴즈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측정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양자 계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phase estimation error는 실제로는 이게 노이즈 투 시그널 레이쇼라 볼 수 있을 것이고 노이즈에 있는 게 분모, 그러니까 분모를 낮추면 사실 에러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아니면 시그널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퀀텀 메트롤로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양자적인 프로퍼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퀴징이나 아니면은 퀀텀 인탱글먼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스탠다드 퀀텀 리밋, 표준 양자 한계가 직면하고 있는 측정 정밀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퀀텀 메트롤로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력파 검출기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이미 높지만 이제 10의 마이너스 18성 정도로 높지만 거기서 정밀도를 더 높이게 되면은 실제로 우주에 있는 중력파를 검출하는 레인지가 더 많아지고 측정하는 이벤트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양자 계측을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한쪽에서는 레이저만 넣었었는데 이제는 스퀴즈 바큐움을 같이 넣어가지고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퀀텀 노이즈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건데 이제 표준 양자 한계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스퀴즈 라이트를 넣어 줌으로써 이제 노이즈를 더 줄이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은 파란색 라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드밴스드 라이거 앤 버거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전적으로 계측을 했을 때 계측 정밀도의 한계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샷 노이즈에서 오는 어떤 그 퀀텀 노이즈 때문에 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가 발표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45분이 55분 남은 게 맞나요? 2시 50분까지. 아,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예. 그러니까 양자 센서의 여러 가지 디스플린 중에 광을 설명해 주신 거고 예. 광으로 또 계측하는 것 중에 예. 스퀴즈 베큐움을 스퀴즈 라이트 가지고. 이용하는 예.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지. 예를 들면 광으로 계측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스퀴즈 베큐움을 이용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큰 그림을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포톤 인탱글 스테이트 가지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실험실 안에서만 조금 프루프 오브 프린시플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정도고 실제 응용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포톤의 개수를 늘리는 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좀 더 응용적으로 가깝게 가려고 하면 스퀴즈 백큐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양자 시스템에 대해서도 양자 계측이 물론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빛으로 스퀴즈 라이트 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아토믹 앙상블에서 나오는 어떤 스핀 스퀴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장을 잘 센싱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원리지만 뭐 다루고 있는 물리량은 좀 다른 식으로 보통 기술이 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양자 계측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양자 압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계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싱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양자 센싱과 양자 계측이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양자 센싱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먼저 센싱이 뭐냐고 하면은 모르는 정보를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센싱인데 양자 센싱은 퀀텀 센싱이죠. 그래서 그럼 퀀텀이 어떤 퀀텀을 활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양자 센싱은 조금 더 굉장히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내가 양자적인 걸 사용을 하니까 양자 센싱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뷰 페이퍼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양자 센싱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먼저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퀀타이즈 되어 있는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은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양자 센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가장 넓은 범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퀀텀 오브젝트만 있으면은 양자 센싱이다 하는 게 이제 뭐 타입 1이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중첩을 이용을 하면은 양자 센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사실은 뭐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사실은 한 1960년도나 이때 레이저도 나오고 세미컨덕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양자 원리를 이용을 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이런 에너지 레벨 퀀타이즈 돼 있고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슈퍼포지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정말 양자적인 현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건 사람들마다 좀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제 타입 1, 타입 2가 있고요. 그리고 타입 3 같은 경우에 이제 양자 계측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거는 뭐냐면은 클래시컬 리밋을 넘어가는 어떤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어치블 할 수 없는 어떤 양자 계측, 양자 센싱을 얘기를 하고요. 그게 타입 3이고 그게 이제 제가 부르고 있는 양자 계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탱글먼트나 아니면 스퀴징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양자 계측 같은 경우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논 파라미터 세타를 측정하는 과정이고 예를 들면 중력파 검출기는 외부에서 오는 중력파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 중력파가 이제 세타로 기술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스테레오를 본다고 하면은 프로브로 레이저를 넣고 인터랙션은 요 간섭계에서 세타에 의해서 뭐 약간 상태가 돌아가는 뭐 그렇게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에는 측정하는 메저먼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하게는 다음과 같이 1/스퀘어 루트 n으로 제한이 되는데 이게 스탠다드 퀀텀 리밋이고요. 근데 이제 양자 계측에서는 저기 앞쪽에 있는 프로브를 퀀텀 프로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퀀텀 프로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터랙션하고 메저를 하면은 측정 정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특히 필요한 것이 이제 인탱글먼트나 아니면 스퀴징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클래시컬 리밋인 1/스퀘어 루트 n보다 더 작은 더 낮은 노이즈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펀더멘탈한 리밋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적인 상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클래시컬 리밋보다 좋게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얼티밋하게 최종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스케일은 1/n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1/스퀘어 루트 n만큼 더 낮은 노이즈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거는 스탠다드 퀀텀 리밋까지 온다고 하면 요거 이제 클래시컬 리소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거보다 더 낮은 노이즈를 보이는 게 이제 퀀텀 메트롤로지로 가는 쪽이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1/n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 양자적인 측정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관측을 하면은 그냥 아웃컴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확률 분포를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웃컴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측정 전에는 뭘로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노이즈도 생기고 항상 모든 것들이 다 확률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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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많이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한되어 있는 만큼만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가장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퀀텀 미케닉스를 도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떤 틀 안에서 더 높은 정밀도를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항상 오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제한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클래시컬하게 하는 것과 양자적으로 하는 걸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양자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정밀도를 획득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요? 아, 좋은 노이즈는 항상 존재할 텐데. 예, 예. 그 노이즈가 더 작습니다. 양자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왜요? 예를 들어서 앞에 스퀴즈 라이트를 활용한 경우에는 스퀴즈 라이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특정한 엑시스에 대해서 노이즈 분포가 클래시컬한 분포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퀴즈 라이트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가 적은 특성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관측을 했을 때 노이즈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관측 정밀도를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예, 그렇다고 지금- 예. 믿으라고 그래서. 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추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계측 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통합을 해서 좀 더 알기 쉽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변수 추정 이론이 잘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지막에는 저희가 측정 아웃컴들의 분포를 얻을 거예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다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확률 분포에서 어떤 아웃컴들이 그냥 하나씩 나오는 거라서 어쨌든 확률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웃컴들을 얻은 거를 이제 J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J가 뭐 아웃컴을 첫 번째 얻은 거 J가 1, 그다음 실행한 거 J가 2, 그래서 뭐 J가 뭐 한 100개까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아웃컴들을 쭉 얻을 건데 그러한 아웃컴들의 분포는 실제로 저희가 인터랙션 했을 때 들어가 있는 그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가 크다고 하면은 요 아웃컴들의 분포가 어디 한쪽에 좀 쏠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다 기술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노운 파라미터인 phi가 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확률 분포들을 이제 phi, j bar, j bar phi, p, j bar phi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컨디셔널한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요 확률 분포만 얻을 수 있고 요걸 가지고 실제로 언노운 파라미터인 phi를 계측을 그러니까 추정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론 쪽에 보면은 어떤 에스티메이터 같은 걸 잘 잡아서 우리가 요 분포를 뭔가를 얻었는데 그 분포를 토대로 파일을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방법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흔히 쓰는 거는 예를 들면 아웃컴들의 평균을 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어떤 에스티메이터에 해당될 거고, 근데 뭐 그런 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에스티메이션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골은 뭐냐면은 요 에스티메이터에서 보이는 이 에스티메이션의 에러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에러가 달라질 건데, 그럼 에스티메이션을 가장 잘했을 때,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러의 리밋은 뭐냐를 설명하는 게 수학 쪽에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터가 뭔지는 에스티메이터를 가장 최적화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요 파이의 리밋은 다음과 같이 여기 주어져 있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만 가지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프로버빌티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기 파이의 에러를 찾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걸 계산하는 게 이제 크레머 라우 바운드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의 에러는 다음과 같은 오른쪽에 있는 텀으로 바운드가 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FC라고 하는 것이 Fisher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 쪽에서 잘 개발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했을 때 그 필요한 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만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phi estimation의 에러가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레머-라우 바운드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conditional probability를 얻으려고 하면은 메저먼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메저먼트 자체도 잘 옵티마이즈를 해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phase estimation 에러가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뒤쪽에 나오는 개념인 퀀텀 크레머 라우 바운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메저먼트는 가장 옵티마이즈를 해서 메저먼트는 뭐가 될지는 저희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단순히 퀀텀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만 잘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걸 토대로 저희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노이즈의 바운드가 뭔지를 수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 텀에 보이는 퀀텀 크레머 라우 바운드라고 하는 요 텀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는 Fisher Information, Classical Fisher Information을 사용을 했는데 얘는 퀀텀 Fisher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이라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메저먼트가 뭔지는 몰라도 퀀텀 스테이트가 어떻게 이볼브 하는지만까지만 알아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페이스 센시티비티의 리밋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변수 추정 이론에서 중요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머-라우 바운드는 옵티마이즈를 가장 에스티메이터를 가장 옵티마이즈 했을 때, 그리고 퀀텀 크레머-라우 바운드는 메저먼트를 옵티마이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측정 정밀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토대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측정 정밀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계산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톤이 n개 있다고 했을 때요, 이 포톤 n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센싱을 해야지 측정 정밀도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느냐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포톤을 한 개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가 있으면은 한 개만 먼저 보내서 인터랙션해서 측정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포톤을 보내서 측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탱글먼트가 없는 세퍼러블한 스테이트로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요 페이즈 에러를 잘 계산을 해보면은 1 스퀘어 루트 n으로 나타나는 이제 클래시컬 바운드인 스탠다드 퀀텀 리밋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포톤을 한 번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n개의 포톤을 보낼 때 모두 다 위쪽으로 위 패스가 CD가 있죠. 그래서 C 쪽으로 n개를 다 보내는 것과 또는 D 쪽으로 포톤 n개를 다 보내는 거에 중첩 상태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요. 그럼 이건 이제 양자 얽힘 상태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하이젠버그 리밋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n principle.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1/n으로 스케일링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인탱글먼트를 활용을 해서 양자 계측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n을 많이 높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험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옵티멀한 퀀텀 스테이트는 포톤이 다 한쪽에 있는 n, 반대쪽에는 0 없는 거죠. 아니면은 한쪽에 0개, 반대쪽에 n개 있는 이런 상태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상태는 실험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n이 5개 이상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한 5개까지는 됐는데 그 이상으로 하면은 제너레이션도 잘 안 되고 해서 실제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여기서는 이론적으로는 다 퓨어 스테이트를 가지고 다 기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퓨어 스테이트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노이즈도 있고 로스도 있고 믹스 스테이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는 로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포톤이 하나 없어지면 사실 인탱글먼트가 다 사라지게 돼서 어떤 계측 정밀도 향상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잘 작동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노이즈도 있고 뭐 디코헤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잘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아까 앞쪽에서 소개해드린 이제 스퀴즈 라이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1981년도에 칼튼 케이브가 처음에 이론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저 스퀴즈 베큐움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먼저 B쪽 포트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는 경우는 실제로는 퀀텀 미케니컬하게는 이제 베큐움 상태를 넣는 거랑 똑같고요. 베큐움 상태는 노이즈가 없는 게 아니고 노이즈가 파이나이트하게 다음같이 동그란 노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요 간섭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F 포트에서 뭔가를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페이즈가 0일 때는 B 포트에 있는 베큐움 상태가 그냥 요 다크 포트라 돼 있는 저 F 포트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요 상태에서 그 페이즈 시프트가 조금 생긴다고 하면요, 요 0이 아니고 뭐 약간 시프트가 생긴다고 하면은 요 F 포트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베큐움이던 녀석이 약간 시프트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서 처음에 있던 게 약간 시프트가 되게 되는데, 얘가 노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졸브를 하려고 하면은 요 값이 충분히 커야 됩니다. 이 움직이는 값 자체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계측할 때 보면은 요 노이즈 때문에, 베큐움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 때문에 어떤 언노운 세타를 측정할 때 항상 레졸루션 리밋이 생기게 되고 왼쪽처럼, 그래서 unresolved가 되는데, 제 아이디어는 이런 경우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많게 되죠. 이제 베큐움을 안 넣고 노이즈가 적은 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쉬프트 되는 걸 잴 거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찌그러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좀 길고 대신 이쪽으로는 낮은 노이즈를 넣는다고 하면은 이게 분해가 잘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스퀴즈 베큐움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스퀴즈 베큐움은 P 쿼드레이처 쪽에 P축에 대해서는 분포가 줄어들어서 동일한 양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더라도 리졸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노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양자 계측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뭐 조금 전개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레이저 파워를 높여가지고 이 센시티비티를 더 좋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스퀴즈 베큐움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분모에 있는 노이즈를 줄이는 거라서, 노이즈 줄이는 데는 사실은 레이저 파워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파워를 예를 들면은 2배, 3배, 5배, 6배 하면서 노이즈를 쭉 낮출 수가 있는데, 동일한 이펙트를 스퀴즈 베큐움을 넣어줌으로써 오른쪽처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X축에 해당되는 거는 스퀴즈 베큐움이 가지고 있는 평균 포톤 개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레이저로 하면은 파워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스퀴즈 베큐움은 실제로 포톤 넘버가 1개 이하인 굉장히 약한 빛이에요. 그런 약한 빛만 넣는데도 노이즈를 많이 줄여서 실제로 넷으로 얻게 되는 측정 정밀도는 굉장히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수학적인 건데, 요것도 이제 스퀴즈 라이트과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잘 섞어주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하이젠버그 리밋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넘어가고,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양자 압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뭔지 그리고 실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면은 시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압축 상태는 이름이 얘기하듯이 vacuum을 squeezed한 것이고요. 그래서 vacuum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실험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레이저가 있으면 실제 손으로 막지는 않고요. 종이 같은 걸로 막으면은 사실은 빛이 안 들어가서 그건 vacuum입니다. 그래서 vacuum 이니셜라이즈 하려고 하면 그냥 손으로 막으면, 뭔가로 막으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노이즈가 뭐 일렉트릭 필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건데 스퀴즈 백큐은 이름이 얘기하듯이 백큐을 스퀴징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쭉 눌린 거고요. 예를 들면 레몬즙을 짤 때 한쪽 누르면은 반대쪽은 다시 한쪽이 줄어들면 반대쪽이 늘어나죠. 그래서 양자 역학적으로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하이젠버그 언서니티 릴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X축에 대해서 분포를 줄일 수 있어요. 저 백큐에 비해서. 근데 거기에 컨주게이트 옵저버블인 파이는 저기 90도만큼 돌아갔을 때 그때는 분포가 오히려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이젠버그 언서니티 릴레이션을 만족시키고 이게 피지컬한 퀀텀 스테이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스퀴징을 하면 되는데 백큐 만드는 건 막으면 되지만 스퀴징 하는 거는 이렇게 누른다고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광학적인 트릭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뒤쪽에 이제 비선형 변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거 잘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이게 이론으로는 다 예측이 됐는데 실험은 항상 어려운 점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클래시컬 노이즈들은 다 없애고 퀀텀 노이즈만 남았을 때 그걸 더 개선하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제 최초로 1985년도에 소듐 4웨이브 믹싱을 이용을 해서 스퀴징이라는 걸 처음 관측을 했고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게 vacuum 노이즈고요. 이제 클래시컬 리밋이고 좀 더 밝게 보이는 요게 이제 스퀴즈 vacuum이 들어가서 노이즈가 줄어든 이제 요 Y축은 노이즈 베리언스를 플롯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살짝 줄어들어서 한 0.3dB 정도 관측한 것이 가장 최초로 보고된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4웨이브 믹싱이 아니고 PDC라고 하는 파라메트릭 다운 컨버전이라고 하는 비선형 변환 과정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스퀴징 레벨을 더 높이는 것이 가능했고 이때는 한 3.5dB 나왔고 현재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스퀴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잘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원리는 펌프 레이저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높은 펌프 레이저가 들어갈 때 이 녀석들이 프리퀀시가 낮은 시그널과 아이들러라고 하는 빛으로 동시에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 컨버전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그널과 아이들러가 동시에 만들어져서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두 개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잘 활용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인터랙션의 세기가 보통은 충분치가 않아서요. 그냥 난리니어 크리스탈 사용하면은 그래서 이제 캐비티라고 하는 옵티컬 공진기를 활용을 해서 이펙티브하게는 이제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세게 하는 그런 트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백큐음이었던 거를 스퀴즈 백큐음으로 변환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이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제 스퀴즈 라이트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난리니어 크리스탈이 있고 이제 온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서 오븐 안에 들어 있고 왼쪽 오른쪽에는 코팅이 잘 되어 있는 미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정렬을 잘 하게 되면은 스퀴즈 라이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항상 레퍼런스는 백큐음이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노이즈 레벨이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하면 스퀴즈 백큐음을 넣게 되면 파란색 결과처럼 노이즈가 커졌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이쪽에 줄어들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백큐음보다 노이즈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관측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커브를 스퀴징 커브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퀀텀 메트롤로지 쪽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을 잘 해보면은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 관측한 결과이고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백큐음 노이즈이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스퀴징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스퀴징이 백큐음 대비 한 3dB 밑으로 더 노이즈가 낮은 상태를 관측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잘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싱글 모드 그러니까 스퀴즈 라이트를 하나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만 가지고 물론 뭐 재밌는 거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좀 더 이제 활용성이 높은 뭐 양자 계측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에서 필요한 게 이제 양자 압축 상태를 여러 개 동시에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다중 모드 양자 압축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한 9분 정도 남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앞쪽에서는 모르는 변수 하나, 파이 하나만 계측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고 뭐 phi 1, phi 2, phi 3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응용 쪽에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멀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의 퀀텀 스테이트를 준비를 하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각각 파라미터를 다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파라미터의 에버리지 값 같은 대표 값들을 측정을 할 때 어떤 식의 퀀텀 스테이트를 잘 활용을 해야지 되느냐, 뭐 그런 분야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퀀텀 메트롤로지라고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phi 1, phi 2, phi 3 각각 정보는 모르는데 phi 1, phi 2, phi 3의 에버리지 값만 저희가 관심 있다고 했을 때 얘네를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잘 측정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탱글먼트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스퀴즈 라이트 여러 개가 필요한데요. 스퀴즈 라이트를 여러 개 만들려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캐비티, 옵티컬 캐비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이면은 인 프린시플 가능한데 실험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상 같은 것들이 많이 떨리게 돼서 옵티컬 락도 해야 되고, 뭐 위쪽에서 만든 캐비티랑 밑에 쪽에서 만든 캐비티가 또 완전하진 똑같지는 않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 아무튼 네, 이렇게 하면은 인탱글 스테이트는 만들 수가 있어요. 스퀴즈 라이트를 두 개를 빔 스프리트로 합치게 되면은 인탱글 스테이트는 만들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빔 스프리트로 섞어주게 되면은 양자 얽힘 상태를 크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트롤로지 측면뿐만 아니라 뭐 퀀텀 컴퓨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리니어 옵틱스는 그래도 광학 쪽에서 어느 정도 쉽게 구현이 가능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빔 스프리터 같은 그런 것들이라서. 좀 어려운 쪽은 앞쪽에서 이제 난리니어 인터랙션을 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광학 모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 광학 모드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인데요. 모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면은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동시에 여러 개 다 사용할 수 있고, 얘네를 잘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 오실레이터들끼리 어떤 퀀텀 코릴레이션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타임 프리퀀시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타임 프리퀀시 모드는 확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좀 디테일이고, 그래서 레이저 빔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울트라 패스트 레이저 빔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안에 프리퀀시 밴드들이 여러 개가 다 동시에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멀티플렉싱 기술과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될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프리퀀시 모드들을 사용을 해서 양자 상태를 동시에 여러 개 만들고, 뭐 양자 얽힘도 만들고, 뭐 그런 연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싱글 빔에 멀티모드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는 요 프리즘에서 본 것처럼 빛을 공간적으로도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쓸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울트라 패스트 옵틱스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고요. 예,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싱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펌프 레이저를 가지고 스퀴즈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모두의 개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프리퀀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프리퀀시가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빛의 상태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광학 쪽에서는 이건 이제 옵티컬 프리퀀시 컴이라고 하는 빛의 상태입니다. 옵티컬 프리퀀시 컴은 이제 프리퀀시들이 레귤러하게 쭉 동시에 분포하는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비선형 변환 과정을 잘 시키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프리퀀시 모드의 양자 압축 상태를 동시에 만들고, 뭐 양자 얽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기본적인 원리는 프리퀀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골랐을 때 다운 컨버전이 되면은 다음 같이, 뭐 예를 들면은 요 빨간색 여기로 갈라져서 두 개가 인탱글 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녀석이 또 다운 컨버전 돼서 얘랑 얘가 또 인탱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다 슈퍼포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프리퀀시 각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얽힘이 있는 상태로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그러니까 디컴포지션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디펜던트한 인디펜던트한 퀀텀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별로 보는 게 아니고 프리퀀시의 슈퍼포지션인 다음과 같은 왼쪽 위에 있는 가우시안 형태의 분포 프리퀀시에 스퀴즈 베큐움이 하나 들어 있고 하이오더 모드인 위에 거랑 오소고나란 이 모드에도 스퀴즈 베큐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론적으로는 한 40개, 50개 이런 식으로 모드를 동시에 만들고 퀀텀 스테이트를 동시에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저희 실험실에서는 하고 있고 예, 잘 측정을 해보니 뭐 20개 모드에서 스퀴즈 베큐움 동시에 만들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양자 얽힘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좀 기술적인 거라서 이제 시간 관계상 곧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는 이제 클러스터 양자 얽힘 상태를 디터미니스트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요거는 특히 이제 양자 컴퓨팅 쪽에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장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은 고전적인 측정 한계라는 게 이제 어떤 양자 역학적인 현상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거꾸로 양자적인 현상을 다시 도입하게 되면은 그 리밋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양자 계측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빛은 이러한 계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